한국 포터가 미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껏 일본 자동차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공장을 풀가동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 있는 중고차까지 싹 쓸어간다는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케이트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저희 엄마 덕분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 없이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왔어요. 엄마는 늘 저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어요. 그렇게 엄마는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엄마는 늘 바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을 하셨고 저녁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배고플까봐 저녁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았어요. 어린 저는 그런 모습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요.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강함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죠.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오롯이 두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엄마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는지도 몰라요. 당시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엄마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남들이 꺼려하는 뒷정리와 청소 같은 일들을 도맡아 하셨죠.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엄마는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는 도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배우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도배사로 나서게 되었어요. 당시 엄마가 도배를 배우던 시절 여자 도배사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힘쓰는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도배 일을 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엄마에겐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연약한 몸에 무거운 접착제를 나르고 벽지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나하나 익히셨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죠. 당시 엄마는 유일한 여자였어요. 처음엔 그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같은 팀에 있던 중국 출신 노동자 몇 명이 엄마를 유독 신경 쓰고 치근덕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더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벽지를 붙이느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밑에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말로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그 시선과 행동이 너무 불쾌했죠. 다른 남자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띠며 엄마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요. 그날 퇴근하자마자 엄마는 곧장 미용실로 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스포츠 머리로 밀어버렸죠.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미용사가 깜짝 놀라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가슴을 압박붕대로 단단히 감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더 이상 여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대신 동료들은 엄마를 같은 노동자로 대하기 시작했죠.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벽지를 붙일 때도 누군가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기분 나쁘게 추근덕대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고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고 했죠.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버텨야 했던 이유는 그건 바로 우리 가족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던 아빠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빠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강도들이 마트를 털기 위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6살 아이를 인질로 잡았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트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마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아빠는 조용히 일어섰죠. 강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를 풀어주면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했어요. 강도들은 처음에는 아빠의 제안을 비웃었죠. 하지만 아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아빠는 천천히 강도들에게 다가갔어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건넸죠. 아이를 놓아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강도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그때 아빠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죠. 아이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아이는 무사했지만 아빠의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죠. 강도들은 당황한 듯 서둘러 도망쳤고 마트 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하나둘씩 전해졌습니다. 아빠가 구한 아이는 다행히 큰 충격 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상실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들은 며칠 뒤 검거되었어요. 그들은 마약에 찌들어 이성을 잃은 채 무모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했죠. 재판에서 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위로가 될 리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죠. 아빠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아빠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 사건을 접한 시민들도 조문을 왔어요. 모두들 아빠를 영웅이라고 했죠. 한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에서도 아빠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칭찬과 위로의 말들이 우리 가족의 일상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메워줄 수는 없었죠. 특히 엄마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이제 혼자서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엄마를 짓눌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엄마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매년 아빠의 기일이 되면 우리는 조용히 아빠의 산소를 찾아가요. 엄마는 그때마다 아빠에게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돌아서는 엄마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저는 볼 수 있죠. 그래도 엄마는 금방 눈물을 훔치고 다시 강한 척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아빠의 희생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마약과 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말이죠. 아빠가 그렇게 희생된 이후로도 미국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해에만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마약 사건을 다룰 때면 가슴이 더욱 아파와요.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190명을 넘어선다는 통계를 볼 때마다 그날 마약에 취해 우리 아빠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이 떠오르죠. 1년 동안 약 11만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20년 전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보이죠. 한순간의 비극이 한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시죠.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우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서도 우리를 챙겼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던 엄마였지만 가끔씩 피곤에 쩔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변호사가 돼서 엄마가 일을 그만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집중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면 엄마는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때로는 학비가 부족해져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냈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동생은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한 건 엄마였어요. 저희는 취직하자마자 엄마에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편하게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손사래를 쳤죠.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며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단호했어요.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엄마는 웃으며 말했죠. 나는 아직 괜찮다며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던 저희는 다시 한번 엄마를 설득하기로 했죠. 하지만 엄마는 완강하셨어요. 일을 그만두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셨죠. 고집센 엄마의 태도에 저와 동생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일은 끝까지 한다고 우기셨죠. 그런데 동생이 엄마에게 차라도 한 대 사드리자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최소 차 한 대가 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인원수에 맞게 차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죠. 통계를 보면 미국 가구당 평균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외 지역으로 갈수록 이 수치는 더 높아져요. 뉴저지나 코네티컷 같은 주의 교외 지역에서는 가구당 평균 2.3대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은 미국의 특성상 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버스 노선도 제한적이고 운행 간격도 긴 편이죠. 특히 우리가 사는 교외 지역은 더욱 그랬어요. 마트에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자동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까지 걸어서 40분이 넘게 걸렸죠. 더구나 미국의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어떤 구간은 인도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30분이 걸렸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한 스스로 이동할 방법이 필요했죠. 저는 회사 근처에 살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했지만 동생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느라 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이 제한적이에요. 켈트레인이 있긴 하지만 회사까지 가려면 다시 셔틀버스를 갈아타야 했죠. 게다가 IT 기업들은 대부분 교외의 넓은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차 없이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생은 야근이 잦았고 때로는 새벽에도 긴급 상황이 생겨 회사에 가야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든 호출될 수 있었죠. 심지어 주말에도 서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는 동생이 주로 사용하게 됐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날도 많았고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사장님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허리띠를 조여매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고 무거운 짐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서셨는데 허겁지겁 바쁜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나서면 바로 옆집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익숙한 듯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셨어요. 옆집 사장님이 늘 태워다 주셨기 때문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장님의 자동차는 늘 엄마를 태워가셨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그 차와 함께였죠. 출근길이면 항상 옆집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도베일이 있는 현장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요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들까지 서로 나누며 가셨어요. 때로는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셨죠.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는 엄마가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차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이 익숙해진 엄마였지만 불편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저희는 엄마에게 차를 사드리겠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나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차를 타면 충분하고 괜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늘 그렇듯 엄마는 부담을 주기 싫어하셨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직접 운전하면 훨씬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남의 차를 타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장님의 일본 자동차는 성능이 좋고 오래 타도 문제없이 잘 굴러간다고 하셨어요. 기름도 적게 먹고 승차감도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리고 차비를 늘 드리고 있는데 유지비와 차량 구입비를 들여 차를 살 필요가 없다는 듯 단호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일 뿐이었어요.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은 사치였고 지금처럼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불편하지 않다는 건
모두 거짓말일 테고 그저 저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죠. 장거리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배 현장이었고 하루 이틀 걸리는 작업이라 좀 멀리 가셔야 했어요. 엄마는 여행 가방보다 작은 가방에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챙기셨죠. 일하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 엄마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돌아오겠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저 평소처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출장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라 생각했죠.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전날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아침이 되자 거리가 온통 하얗게 덮였어요. 도로는 이미 눈으로 미끄러워져 있었고 시야도 좋지 않았죠. 우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엄마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죠. 사장님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고 차도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폭설주의보를 전하고 있었고 교통사고 소식도 잇따랐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였다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초조해졌죠.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눈길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닐까? 이동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동생과 저는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도 문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죠.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언제나 나쁜 소식을 동반하는 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우리는 차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고 엄마가 크게 다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죠. 얼마나 급하게 운전했는지 평소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춥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얼굴에는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 너무도 아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전신에 타박상이 있고 오른쪽 팔에 약간의 골절이 있다고 하셨죠. 사고의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졌던 거예요. 엄마는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죠.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었고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차는 방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미끄러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고 하셨죠. 다행히도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나마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고의 원인을 듣고 동생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은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고 특히 일본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 많이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회사에서 일하면서 차량 안전성에 대해 늘 고민하던 터였죠. 동생은 그날 저녁 사고 사진을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 밑을 보니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고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 부근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과 연결된 부분이 거의 다 녹슬어 있었죠. 동생은 이런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이 오는 날씨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생은 단번에 문제를 알아챘죠. 일본 차는 녹이 쉽게 슬기 때문에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하체 부식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북동부나 중서부 지역에서는 일본 차의 하체 부식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자랑해왔던 일본 차량이었죠. 물론 이때까지 일본 자동차는 연비가 좋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하체 부식 방지 처리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았죠. 특히 이 차종은 일본 국내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모델이어서 미국의 혹독한 겨울 날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고 제설제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부식 방지 처리를 다른 나라보다 덜 신경 쓴다고 했어요. 동생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차종을 테스트해봤는데 특히 일본 차들은 겨울철 주행 시험에서 하체 부식 문제가 자주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실제로 사장님의 차는 이미 하체 부식이 심각한 상태였죠. 브레이크 라인 주변이 녹슬어 약해졌고 이번 사고도 그 영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동력이 약해진 거예요. 특히 눈길에서는 제동력이 평소보다 30에서 40%더 필요한데 부식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는 이런 추가 제동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차는 이미 10년이 넘은 차량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제설제에 노출되면서 하체 부식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동생은 차량 하부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브레이크 라인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배기 시스템 등 주요 부품들이 모두 부식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엄마는 처음에는 동생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셨어요. 일본 차라면 모두들 알아주는 세계 1위 차가 아니었냐고 하시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동생이 차 밑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자 엄마도 표정을 굳히셨죠.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그간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왔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일반 정비소에서는 하체 부식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한데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올라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러고는 엄마에게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러기에 차를 바꿔준다고 할 때 바꾸시지 지금 이 꼴이 뭐냐고 얘기했죠. 평생 그렇게 아끼면서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남은 우리는 어떡할 거냐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병실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화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처음부터 차를 사드리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고집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니 사실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엄마가 뭐라 하시든 무조건 차를 사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간 엄마는 일본 차에 대한 믿음이 강하셨어요. 사장님 차지만 연비가 좋고 고장이 없다며 오래 타도 문제 없다고 저희를 설득하려 드셨죠. 그래서 동생과 저도 만약 차를 사더라도 일본 차를 사드려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그 차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눈길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미끄러졌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동생도 조용히 제 옆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말이 맴돌았어요. 왜 그때 우리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억울한 감정이 먼저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하루 더 입원하기로 했지만 저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화가 먼저 났죠. 엄마가 아픈 것도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도 잠시 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열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었어요. 병원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났죠. 평소라면 이런 날씨에도 묵묵히 일하러 가셨을 텐데 오늘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고집을 부린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평생 저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돈이 생기면 저희 학비와 생활비로 먼저 썼고 본인을 위한 소비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동생과 함께 퇴원한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불러 앉히셨죠.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며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간 벌어왔던 돈은 생활비로 다 써버려서 이 나이 먹도록 번듯한 집도 차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둘을 위해 맛있는 거, 좋은 거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걸 늘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알뜰하게 살았다면 너희에게 이렇게 패 끼칠 일은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차를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줘도 엄마가 너희에게 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 병원 신세까지 지고 걱정 많이 했냐며 용서하라고 하셨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는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엄마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희생을 이제야 이해한 저는 지난날 엄마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후회되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는 당신의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미안해하고 계신다는 게 속상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화낸 것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라고, 엄마가 힘들면 저도 힘들고, 엄마가 아프면 저도 아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엄마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는 결심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저희는 안전한 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엄마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골라야 했죠. 동생은 자동차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차는 제외했어요. 이제는 엄마도 아실 거예요. 하체 부식이 심한 일본 차를 계속 타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저희는 다른 옵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유럽 차는 성능은 좋지만 유지비가 너무 비쌌고 미국 차는 크기가 너무 커서 엄마가 운전하기에 부담스러웠죠. 한국 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엄마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직업인 도배라는 특성상 작업 도구를 실어 나를 공간도 필요했죠. 벽지와 접착제, 각종 공구들을 실어야 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차가 너무 크면 엄마가 운전하기 힘들 테고 작으면 작업을 할 때 불편할 터였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동생과 저는 여러 모델을 비교해가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동생은 매일 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며 사용자 후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특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읽었죠. 저는 중고차 시장도 알아보고 할부 조건도 비교해보면서 현실적인 구매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실용적인 차 중 하나가 포터라고요. 작은 트럭이지만 공간이 넉넉하고 도배 일을 하는 엄마에게도 적합하다고 했죠. 저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동생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차라서 내구성도 뛰어났어요. 포터는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차종이었죠.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전하기 쉽고 연비도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 모델들은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되어 있어서 더욱 믿음이 갔어요. 유지보수도 쉬웠고
수리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죠. 저희는 엄마에게 이 차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또 거절할까봐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도 엄마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엄마도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 역시 엄마가 더 이상 불편하게 다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죠. 차를 직접 보러 갔을 때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새 유럽과 미국에서 포터의 인기가 엄청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다음 달이면 물량이 좀 풀릴 텐데 대기를 걸어두는 게 좋겠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포터를 계약하기로 했죠. 할부금은 동생과 제가 나눠서 내기로 했고 보험료와 유지비도 저희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걱정 말고 편안히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도 좀 줄이시기로 약속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이 차와 함께 저희의 삶도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태권도 그거 그냥 발펜싱 아냐? 차라리 프랑스 펜싱이나 일본 유도를 보는 게 낫지. 요새 그거 누가 봐? 여기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으로 인해 교수님의 생각이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 듀부아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스포츠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8살 프랑스 여성이에요. 저는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3, 4년 전쯤 제가 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에펠탑 앞에서 우연히 봤던 한 장면을 통해 제 논문 주제는 물론이고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제 친구 미아의 제안으로 에펠탑 앞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미아는 며칠 전부터 그 공연을 본다고 들떠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추어들이 하는 길거리 공연에는 큰 흥미가 없거든요. 진정한 예술은 극장과 공연장에서 프로들이 하는 것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공연은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었어요. 시범단이 보여주는 화려한 고공 발차기와 절제된 동작 그리고 위력적인 격파 시범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면서 저는 태권도를 하는 멤버들의 얼굴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다들 눈빛에서부터 강인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무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다음 미아의 행동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아는 공연팀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거예요. 부끄럽고 민망해하는 저와 달리 미아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SNS에서 파리 공연을 한다는 걸 보고 한참 전부터 기다렸다며 선물을 받아달라며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공연팀인 지훈 씨는 우리 공연을 재밌게 봐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며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미아는 완전 콧소리를 잔뜩 섞은 목소리로 최고라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의견도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훈 씨는 너무 좋아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하며 나중에 생각 정리해서 SNS로 알려달라며 자기 SNS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하고선 돌아왔어요. 아니 좋다는 말 말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갑자기 고민스러웠습니다. 스포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인 만큼 좀 더 학술적인 용어를 섞어서 보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태권도의 역사와 올림픽에서의 위상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느 스포츠와 다른 엄청난 장점이 있었어요. 태권도는 딱히 대단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많은 장비와 환경 세팅이 필요한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죠.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태권도를 검색해보면 태권도장이 없는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에서는 61개국이 태권도 종목에 참가하여 21개국이 시상대에 오를 정도로 다양한 국가에서 메달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남미에서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태권도 종목에서 나오기도 했죠. 올림픽 위원회 입장에서는
태권도 종목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도 메달을 가져갈 수 있고 선수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올림픽의 본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한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태권도가 없어지면 많은 나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요즘 태권도 열풍이 어마어마해서 태권도장을 대기하고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태권도의 매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걸 바로 논문 주제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연락해 오늘 공연은 정말 좋았는데 사실 더 좋은 건 태권도라는 운동 자체를 알게 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공연 후에 태권도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태권도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얘기했고 지훈 씨는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좋다며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지훈 씨의 SNS를 구경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 씨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태권도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았죠. 지훈 씨의 영상을 보면서 태권도라는 운동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지도 교수님께 찾아가 태권도 선수들의 심리적 준비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태권도를 선택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죠. 태권도보다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하는 펜싱이나 메달을 많이 획득하는 수영을 권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유도도 괜찮다고 하셨죠. 한국 스포츠인 태권도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권위도 좀 떨어지고 발펜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시한 스포츠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교수님이 과연 태권도를 실제로 한번 봤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가 봤던 태권도는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교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태권도를 하겠다고 선택했고 제가 원하는 주제로 논문을 진행하기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논문 연구를 위해 프랑스 태권도 협회에 연락했고 운 좋게도 한국에서 온 태권도 전문가와 미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전혀 상상도 못한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바로 지훈 씨였죠. 지훈 씨로부터 태권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깊은 스포츠였더라고요. 태권도의 뿌리는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에서 시작되었는데 단순한 무술이 아닌 정신 수양과 국가 방위를 위한 종합적인 훈련 체계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강인한 의지와 인내 그리고 충성과 같은 가치관이 현대 태권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수련되는 무술로 지훈 씨 역시 어렸을 적부터 태권도장에 다녔다고 했어요. 한국 어린이들은 아마 절반 이상 정도 태권도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때 제 머릿속으로 뭔가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그것과 태권도와의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죠. 태권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지훈 씨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에는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훈 씨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만날 줄 알았다면 이후 일정을 비우고 차라도 마셨을 텐데 아쉽다고 얘기하며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났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조만간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며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파리 곳곳의 태권도 도장을 방문하며 현장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포츠 심리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을 갈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지훈 씨는 연구가 잘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어디로 선정할지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훈 씨는 정말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파리 외곽의 소외 지역에 가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지훈 씨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소외 지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사회 통합 문제가 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태권도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보면 연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었어요. 저는 아이디어를 준 지훈 씨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며 파리 외곽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외곽생드니의 한 도장에 도착했죠.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난민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모두 인종도 언어도 다양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곳에 어떻게 태권도장을 차릴 생각을 했지 싶어 의아했어요. 생드니는 파리 외곽으로 우범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관장인 피에르 씨를 보자마자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태권도장을 만들 생각을 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관장인 피에르 씨는 10년 전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게 지금은 이렇게 커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프랑스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난민들과 파리 현지인들 사이의 갈등에서 피에르 씨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게 싫지만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지옥이라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정말 마음 아픈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인 꼬마 아이가 난민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어른들이 난민을 싫어하고 배척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마저 서로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셨고 그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끼리 관계 개선에는 스포츠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를 해답으로 찾았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10년 전이라면 태권도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태권도를 알고 계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피에르 씨의 입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에르 관장님은 이 지역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대 시절 비행 청소년 그룹에 가담했고 결국 18세의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온순하고 따뜻한 관장님이 과거에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김사범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교도소에서는 청소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김사범님은 태권도 세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되어 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대요. 당연히 피에르 씨는 태권도 수업 따위에 관심이 없었지만 태권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강도 높은 직업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태권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차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에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김사범님의 영향력이 컸던 탓이죠. 김사범님께 배웠던 건 태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김사범님은 제게 인내와 존중 그리고 자기 극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라며 피에르 씨는 지금도 김사범님께 깊은 감사를 느끼는 듯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김사범님의 가르침 덕분에 2년 후 출소한 피에르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태권도를 연습하며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건 빠르고 쉽게 돈도 벌고 먹을 걸 구할 수 있었지만 김사범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들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걸 배웠어요. 못 먹고 배 골터라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인내심을 배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사범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피에르 씨는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범님께선 놀라운 제안을 한 가지 하셨대요.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진지하게 배우지 않겠냐고 얘기하신 거죠. 피에르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김사범님과 함께라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모든 걸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1년간 머물며 피에르 씨는 태권도의 깊이를 배웠고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들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한 피에르 씨는 이곳 빈민가에 작은 태권도장을 열었다고 해요. 저는 피에르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아이들은 그저 시간을 때우러 왔지만 피에르 씨는 한국어 인사법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막 도착한 남자아이가 관장님께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저 친구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자 피에르 씨는 그저 웃으셨어요. 아메드는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적응하기 힘들어했대요. 하지만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프랑스어도 빠르게 늘어서 이제는 도장의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얼굴도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피에르 씨와의 대화를 통해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느 스포츠가 가질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피에르 씨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다시 파리 중심구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런 장소를 알려준 지훈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지훈 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연락했더니 고마우면 밥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지훈 씨와 파리 15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말만 하라고 했고 지훈 씨는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약을 다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뭐지 싶어 의아했고 지훈 씨가 먼저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지훈 씨가 소개해준 곳을 따라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한국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제가 태권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 한식도 한번 먹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준 지훈 씨가 고맙더라고요. 그 식당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식당 이름은 사계절이라는 곳이었는데 한국에선 사계절이 각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 겪는 사계절은 모두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식당 이름답게 메뉴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내어오는 물을 보고 저는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수가 아니라 약간 갈색 물이더라고요. 그냥 물과 달리 냄새도 구수한 냄새가 났는데 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고 혹시 상한 걸 눈치채지 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훈 씨에게 괜찮냐며 물이 조금 상한 것 같다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크게 웃더라고요. 혹시 이게 상했다고 생각하냐고 했어요. 이어지는 지훈 씨의 말은 놀라웠죠. 그건 상한 게 아니라 보리차라고 한국에서는 그냥 물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차를 끓여두고 식혀서 준다고 했어요. 보리차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항염 효과도 있다고 했죠. 한국에선 흔한 일이라고 구수하고 맛있으니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말을 믿고 눈 딱 감고 마셔보기로 했죠. 물에서는 고소한 향이 가득했고 꽤 제 입에 잘 맞았어요. 밍밍한 생수보다 훨씬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물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바로 반찬을 4가지 내어주셨습니다. 지훈 씨에게 이 음식이 에피타이저 같은 거냐고 물어보니 지훈 씨는 나중에 메인 메뉴와 같이 먹는 음식인데 지금 바로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유럽의 음식점을 다녔을 때는 에피타이저는 시켜야만 나오고 주로 빵에 올리브유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식당에서는 신선한 야채로 요리한 것을 내어준다는 게 좋았어요. 그 음식들은 하나같이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걸 4가지나 내어주다니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았거든요. 지훈 씨에게 이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거냐고 물으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이거 굉장히 비싸니까 자기가 다 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오늘은 내가 사기로 했으니
얼마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 낸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화를 우연히 사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메뉴판을 갖다 주시며 이건 다 공짜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공짜라는 말에 의아해서 왜 공짜로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예뻐서 공짜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 4가지 음식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메뉴판을 열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메뉴판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메뉴판을 뒤져보자 사장님은 크게 웃으시며 제게 진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이런 반찬이 그냥 나온다고 했어요. 서비스 음식이라며 누구도 이 반찬을 돈 내고 사 먹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얘기하면 더 줄 수 있다고 걱정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저를 놀린 지훈 씨가 재미있었죠.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이 모두 공짜라니 믿기질 않았어요. 지훈 씨는 여기 반찬은 매일매일 그날의 식재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은 오이 무침에 장조림 그리고 가지볶음과 콩나물 무침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매일 그날의 식재료에 따라 달라지다니 굉장히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른 먹고 싶었죠. 그렇지만 원래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라니 저는 한국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메인 음식을 시키려 메뉴판을 보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 좀 어렵더라고요. 지훈 씨는 어려우면 자기가 직접 골라준다고 얘기했고 저는 매워도 괜찮으니 여기서 맛있는 음식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지훈 씨에게 메뉴를 맡기고 식당을 둘러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식당이라 주로 파리에 사는 한국인들이나 관광 온 한국인들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파리 현지인들이었어요.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는 파리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오시는데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식집도 덩달아 인기가 많아졌다고 얘기하셨어요. 맨 처음 이 식당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한식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식집 인기가 많아져서 재료를 구하기도 정말 쉽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씨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 저는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색깔이 너무 빨개서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러자 지훈 씨는 따로 부탁드려 최대한 덜 맵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부대찌개는 한국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입 떠먹어봤고 의외로 입에 잘 맞았어요. 계속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지훈 씨 말대로 생각보다 별로 맵지 않았어요. 게다가 국물 안에 들어있는 쫄깃쫄깃한 식감의 떡에다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 그리고 두부까지 다양한 건더기들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걸 밥 위에 올려놓고 싹싹 비벼서 같이 먹더라고요. 저도 지훈 씨를 따라 먹었어요. 저희가 먹는 메뉴를 보고 맛있어 보였는지 주변 테이블에서도 저희 메뉴를 따라 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대찌개에 밥을 비벼서 처음에 나왔던 반찬을 먹어보니 다채로운 맛에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기름기 많고 더부룩한 유럽 음식들보다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훈 씨가 손을 번쩍 들더니 사장님께 무어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바로 면을 가지고 와서 부대찌개에 넣어주셨죠. 지훈 씨는 사리 추가를 꼭 해야 한다며 이게 진짜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밥도 먹었고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딱 한 입만 먹어보라며 라면 사리를 먹으려고 부대찌개를 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훈 씨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먹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면에 부대찌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 배불러서 더 못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훈 씨보다 라면 사리를 더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조합을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었고 지훈 씨는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진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미식의 나라는 우리 프랑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른 배를 두드리며 식당을 나와서 좀 걷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지훈 씨는 잠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가족들도 만나고 휴가를 좀 보내고 올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지훈 씨의 말을 들으면서 이참에 나도 자료 조사 겸 한국에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훈 씨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혹시 자료 조사 겸 한국에 가게 된다면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로 좋다고 얘기할 뻔했지 뭐예요.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교수님께 연구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러 갔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교수님은 이때까지와 전혀 느낌이 달랐어요. 제 연구 내용에 굉장히 감명을 받으신 듯 했죠. 스포츠 심리 연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겠다며 한국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냐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학교에 연구비 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먼저 얘기까지 꺼내주셨죠. 교수님께선 특히 생든이의 피에르 씨의 얘기에 크게 감명받으신 듯 했고 파리의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겠다며 멀리 내다보시는 듯한 느낌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태권도를 무시하던 교수님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학교에 연구비 지원을 받고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태권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지훈 씨와 보낼 한국에서의 시간도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엘로디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권도야말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스포츠에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니 뿌듯합니다. 게다가 이번 올림픽에서는 종주국답게 메달까지 획득했으니 더할 나위 없네요. 태권도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